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지병근 세무사님, 제가 뵌 세무사님들 중에서는 부동산 쪽에서는 최고이신 것 같아요. 어떤 질문해도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그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취득세, 또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아주 가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댓글창에 달아놓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에 그 커뮤니티에 올리셨던 분들 그 답변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댓글창에 여쭤보십시오. 예, 오영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다니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생방으로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일단은 그 질문 주신 내용들 몇 분 거 이렇게 받아봤고 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취득부터 보유, 처분 단계까지 네.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금님 안녕하세요. 조혁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댓글창에 남겨두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영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유세, 지금 이제 보유세나 취득세는 아직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완화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국회 통과돼야 할 문제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창에 달아놓으시면 저희가 보면서 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근민정님, 김영숙님 안녕하세요. 당신만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만이님은 저를 아시나 봐요. 그래? 그래요? 성함이 안 써서 누군지 모르지만 세무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먼저 할 건데요. 취득세 중에서 지금 질문 1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슈님 안녕하세요. 지병근 세무사님 팬들이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최욱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질문 1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세 채를 갖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취득가액이 이제 5억 원인데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총 4채가 되네요. 이럴 때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보통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은 두 채는 뭐 8%, 세 채는 12%인데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이렇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취득부터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종부세 네. 할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중에서 네. 임대주택 외에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임대주택은 또 주택세에서 빼고 비과세를 해줍니다. 세금 그렇죠. 안 낼 수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임대주택은 빠지고 그렇죠. 양도소득세에서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임대주택은 모든 세제를 적용할 때 주택세에서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부세하고 네. 양도소득세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때만 주택세에 빠지고 네.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다니쌤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수가 몇 채인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주택부터 이제 중과 이게 굉장히 높은 세율을 그렇죠. 적용받습니다. 8%가 적용되고 세 번째 주택은 12%,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세 번째 주택부터 이제 8%, 네 번째 주택부터 이제 12%가 적용받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도 어차피 중간은 이제 한 채 차이로 그렇죠.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과가 아닌 보통의 이제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네. 기본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1에서 3%의 세율. 네. 그러면 어떨 때 1%가 어떨 때 3%냐 이거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1%, 네. 6억에서 9억 원 사이면은 1.01%에서 2.99%. 여기는 이제 별도 계산한 산식이 있는데 네. 거기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9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비로소 3%에 이렇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럼 오늘 질문 주신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본인이 한 채 이렇게 거주하는 주택이 있대요. 네. 그걸 A주택이라고 하고 B하고 C주택은 두 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네 번째 주택을 이렇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만약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될 때는 내가 세 채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네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네.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네. 만약 임대주택이 빠진다. 그럼 나는 거주한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다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니까 얘는 기본 세율이 적용돼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가액이 5억 원이니까 네.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이 이제 포함되는지 네.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12배 차이가 나요. 진짜 그래. 12배 차이가 나네요. 5억이면은 포함된다 하면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음. 거고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은 5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유일하게 빠지는 곳 딱 두 군데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할 때 계산할 때 그때 빠지고 네. 양도소득세에서 임대주택 외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네. 그때만 빠지고 모든 것에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고 또 양도세 중과 또 아까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취득할 때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오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택을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팔거나 또는 사실 때 세무사님한테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처럼 12배 이상의 세금을 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지병근 세무사님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혼물직님, 네, 혼일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지병근 세무사님 모시고 세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두시면 저희가 수시로 보면서 또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요거 한 가지 네. 더 팁으로 네.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임대주택과 관련된 이제 주택수 판정에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거와 이제 별개로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택이 부스 토지를 갖고 있는 부스 경우도- 토지,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이 부스 토지를 주택으로 보면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사는 거고 네, 이 주택 부스 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냥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네요. 기본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 주택 부스 토지만 갖고 있으면 주택은 아니잖아요. 네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A 주택을 팔 때는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근데 취득세에서만큼은 주택 부수 토지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서울에 한 채를 갖고 있고 저쪽 지방에 네, 주택 부수 토지만 갖고 있어요. 건물은 제 3자가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C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주택 부수 토지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보는데 주택 부수 토지도 취득세에서만큼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아하, 그렇군요. 예, 이것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것도 모르고 했다면 취득세 폭탄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주택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다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다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자녀죠, 주택 한 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세대원이니까 그렇죠. 3주택이 되네요. 세 번째 주택을 네, 세 번째. 그러면 자, 이때 깜빡하고 취득일 현재 주소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세대 분리 안 했다는 거죠. 이럴 경우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판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세목별로 조금 다른데 네. 취득세는 세대를 갖고 판정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죠? 개인별로. 개인별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 세대. 근데 우리가 5월달에 이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뭐 여부를 따져가지고 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또 본인하고 배우자 것만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러게요. 이게 어떤 때는 세대, 어떤 때는 개인별, 어떤 때는 부부 합산. 예. 근데 어찌 됐든 취득세에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세대의 범위가 네. 좀 독특하게 실질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도세처럼.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형식을 갖고 판정한다는 겁니다. 네. 형식이라는 의미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실제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내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은 부모님 주택이 내 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1세대의 판정은 주택을 취득한 날, 우리 양도 같은 경우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정하는데 네. 취득은 주택 취득일을 갖고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요거거든요. 그럼 주택 취득일은 우리가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럼 네. 취득일은 그 잔금일이 맞아요. 기준이 되는 거죠? 잔금 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아버지가 한 채, 어머니가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주민등록상에 네.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면은 취득일, 즉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잔금일 전에 주소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부모님께 내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돼서 네. 기본세율, 즉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분리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이렇게 분리를 못했대요. 그러면 취득일 현재, 즉 잔금일 현재 부모님 주택하고 내 주택하고 포함돼 가지고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세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12%를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깜빡했는데. 아이고 참.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취득세를 중과받는 생각지 않게 많은 취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구제해 주고자 올해 이제 지방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같이 돼 있다 할지라도 네. 취득하고 60일 내에 주소 분리하면은 그 산주택으로 주소 이전하면은 그때 부모님 주택 합산하지 않겠다. 내 것만 갖고 판단하겠다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60일 이내에요. 왜 60일로 이렇게 해놨냐면 네. 우리가 취득세 신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신고하기 전에 주소 분리해라. 그리고 그 주택으로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소 이전해라 하면은 내가 잔금일, 취득일 현재는 동일 세대지만 별도 세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좋은 팁으로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취득을 할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세금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금에 대해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내 집 사는 거니까 1주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나도 다 컸고 그래서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거는 그럼 주소만 그럼 떨어뜨려 놓으면은 뭐
부모님 주택이 내 주택이 무조건 포함되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네. 중요한 게 본인이 네. 별도 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돼요. 요건이라면 뭐죠? 만 30세 이상이거나 네.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그러니까 이상. 월 한 7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지. 30세 미만으로서 소득도 없다. 그럼 주소만 떨어뜨리면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세대 요건, 그러니까 소득 뭐 한 70만 원대 정도 네. 이상, 그다음에 만 30세 이상, 결혼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네. 결혼했어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독립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30세 미만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소득을 봐야죠. 소득으로. 예,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주소 이전만 해놓고 사는 건 계속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 그러면은 아까 형식을 갖고 판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식 입장에서 독립세대 요건을 갖췄다. 만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어요. 네네.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군요. 근데 만 30세 미만이다. 그러면 주소가 떨어뜨려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했잖아요. 소득이 없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소득 요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래요. 이렇게 좀 달리 판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별도 세대 요건이 일단 인정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가 미성년자거나 또 소득이 일정 요건이 안 되던거나 또 결혼을 안 했거나 이제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별도 세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질문 들어오신 것 중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김형숙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시골에 25평 주택 한 채 30년 거주 중인 아버지께서 군포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비조정일 때 2020년 2월 계약을 하고 투기 지역으로 나고 9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네. 거주 의무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 그래, 아마 애매한데요?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시골에 주택이 한 채 있는데 군포에 이제 주택을 한 채 더 취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군포에 그 취득할 때 계약 시점에는 비조정. 네. 근데 잔금 잔금을 때. 치를 때 조정으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그럼 나중에 군포 그 시골 거 팔고 네. 군포 한 채 남았을 때 한 채 팔면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거주. 내가 2년 보유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취득세 하고 있는데 양도세 그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면은 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그럼- 취득일 현재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골에 한 채가 있고 이제 군포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포 때 취득일, 네.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 잔금 지급일을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근데 잔금일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2년 거주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네. 그 예외가 뭐냐면 계약일 현재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만약 다른 주택이 없으면은 음. 이 거주 요건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시골에 집이 주택이 한 채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김영숙님이 질문 주신 내용은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안타깝네요. 됩니다. 2년을 그러니까-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였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계약 당시에 맞아요. 거주 의무가 없는데 이번 이제 맞아요. 주택이 한 채 있기 때문에 거주 의무 2년을 이제 채워야겠네요. 이거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거주를 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거의 불가능한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 더 그 답변 드릴까요? 네. 라미킴님, 네. 2년 전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4년짜리 등록을 했는데 네. 자진 말소하려면은 2분의 1이 지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질문인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진 말소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꼭 네. 2분의 1을 경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2분의 1을 경과한 후에 자진 말소를 하라라는 말을 얘기하냐면 내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거나 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네.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고 자진 말소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혜택을 있기 받을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중과 배제도 뭐 받을 필요도 없어요. 네.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2분의 1을 굳이 경고하지 않고 그러네. 자진말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민특법에서는 2분의 1을 경고해야 자진말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혜택을 받을 거면 2분의 1 이상을 채워야 되지만 그런 게 없으면 뭐 굳이 이렇게 맞습니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중과 지금 유예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이 2분의 1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중과 배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유예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자진말소를 하고 2분의 1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2년만 넘었다 하면은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바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8월, 작년 8월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종전주택 또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이 주택이 있는 거죠. 자, 당시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계획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일시적 이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최근 뉴스에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저도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처분하면 취득세 추징 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바뀌게 된 법에 맞아요.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냐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내용의 핵심은 최근에 양도소득세는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네. 소급 적용한다고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취득세는 또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이라는 규정이 있고 네.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새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이 신규 주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신규 주택을 사고 종전 주택을 매도할 계획인데 8%를 적용하면 너무 과하죠. 그쵸. 그래서 이 취득세에서도 신규 주택을 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1년 1년. 또는 3년 안에 팔면은 8%가 아닌 기본세율 적용할게, 네. 즉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할게라는 게 이제 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그렇죠. 취득세 중과 이제 특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즉 신규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기존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은 네. 원래 1년 안에 팔았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2년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전입 요건도 없고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취득세도 같이 2년으로 연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네. 어떤 정확한 보도 자료는 아닌데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양도소득세처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5월 중으로 아마 뭐 요것도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거의 동일하게 확정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분들이 네.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2년 안에 팔면 되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될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뭐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년 안에 이제 처분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 처분 안에 꼭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증여나 멸시를 해도 이렇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건 네. 종전주택이 너무 노화돼가지고 멸시를 하건 그 처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꼭 양도로만 끝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서교동 총자비님께서 세무사님 지금 이 생방송 영상 단위 TV에 꼭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도 꼭 올려드리고요. 지금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다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은 나중에 세무사님께서 한 번 더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또 라이브로 방송하는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라이트 프라이 네. 님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입니다. 지금 현재 네.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를 더 구매하면 네. 3주택이 되는데 기존 주택을 하나를 팔게 되면 2주택 취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두 채를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한 채를 사면은 이때는 취득세가 12%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사고 나서 팔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사고 그 다음에 팔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채 중에서 먼저 한 채를 팔고 그럼 한 채가 남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주택을 사야 기존에 남은 한 채하고 이번에 새롭게 취득한 한 채하고 일시적 2주택 요 요건을 그렇군요.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그렇군요. 기본 세율로 적용받을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이제 내가 한 채가 있고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만 해당이 그렇죠. 되고 맞습니다. 두 채 이상부터는 이제 해당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올해 지금 종부세는 이렇게 취득세나 양도세 한 번만 내는데 이 종부세 매년 내잖아요. 그래서 올해 종부세 부담이 너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자, 시세는 6억, 주택 공시가격은 4억인데 해당 주택을 증여할 때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네, 질문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여쭤보셔야 됩니다. 종부세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됐죠. 이제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 세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요즘 거의 오시는 한 반 정도가 이 종부세 때문에 오셔요. 그러시죠. 네. 근데 솔직히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정리했을 때는 그냥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도하는 거. 매도. 그래야 이제 주택세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증여하는 거. 증여. 네. 그래야 내 명의가 이제 이전되니까. 음.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을 고치는 겁니다. 법을 고치는 거네. 그거는 지금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네. 이 법을 고치는 게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도 조금 완화가 됐죠. 네. 그리고 취득세 일시적 2주택도 완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종부세도 이게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세율을 완화하거나 뭐 얘기는 지금 많이 오가고 있잖아요. 네네.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 금액을 6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겠다. 또 어떤 의견은 주택의 가격을 그냥 합해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확정된 건 아직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을 좀 완화하는 그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종부세도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큰 특별한 건 없고, 네. 제가 답변 드릴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법 안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종부세 증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가세니까 맞아요. 이걸 좀 뭐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나눠두면 종부세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채를 갖고 있는 두 개 다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남편 명의로.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불이익을 받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보다 세율이 2배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고, 또 세부담 상환율이라는 게 150%가 아닌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두 채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세부담이 너무 커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한 채를 배우자한테 주면은 나도 한 채, 네. 배우자도 한 채. 그럼 각각 6억 원 공제 받고 네. 이제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되겠죠. 네. 그럼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반 이상 훨씬 더 줄거든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증여세만 이렇게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왜 그러면 그동안의 취득세가 별로 높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증여세 말고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는지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질문을 맞아요. 주신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뭐가 있죠? 취득세를 이제 고려하셔야 돼요. 취득세요? 왜?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음. 우리가 아까 그 돈 주고 이렇게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이 몇 채 있는지, 네. 또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그렇죠. 있다고 했는데,
증여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중과세율, 즉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칙적으로 증여로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면은 우리가 거래를 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3.5%의 취득세를 냈었습니다. 네. 근데 이 3.5%가 1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한 4배 정도 이렇게 커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년부터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택 공시 가격을 갖고 뭐 취득세율을 부과를 했는데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아닌 시가를 가지고 취득세도 이제 부과를 하게 돼요. 그것도 확 올라가겠네요.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해 증여를 했을 때하고 내년에 증여를 했을 때하고 한번 세금 부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라고 가정을 하고 네. 시가가 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이 아까 4억 원이었대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게 증여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주택을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뭐 증여세 내야 되죠. 네. 근데 배우자 간의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가 굉장히 높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6억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 6억까지 줘봤자 증여세는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고려를 합니다.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취득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12%가 적용될 수도 있고 12%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세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율은 적용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증여하면은 주택 공시 가격을 갖고 3.5%를 적용하는데 주택 공시 가격이 4억 원이니까 3.5% 적용하면은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년에 증여한다. 그럼 주택 공시 가격을 갖고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가로. 시가. 그러면 2억이 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취득세 자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올해 증여하는 게 훨씬 그러네요.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그 공시 가격하고 시가하고 뭐 비율이 좀 다른데 예. 뭐 아파트가 좀 높은 편인데 일반 뭐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그렇죠. 시세 60% 이렇게 되죠. 되니까 그 갭이 조금 있거든요. 그건 상품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증여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올해 안에 해야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제가 증여로 취득했을 때에도 취득세가 중과 즉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증여로 취득했을 때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까? 이 딱 두 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는 증여 당시에 조정 대상지역이 있는 주택. 그리고 그 증여 당시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12%가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엔드 조건이죠.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충족됐을 때. 엔드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문의 주셨던 분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네. 주택 공시 가격이 4억 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러면 올해까지 그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4억에 대한 12%니까 4,8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년에 증여를 한다고 하면 7,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거의 2천만 원 이상을 맞아요. 내게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증여를 할 때 이제 증여세만 고려하는데 특히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할 때는 공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증여세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반드시 취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취득세가 3.5%가 아닌 12%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과세 표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그 적용 기준이 주택 공시 가격에서 시세로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만약 증여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올해 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요, 이제 내가 증여 취득세가 한 4천만 원 돼요. 예. 근데 그거 낼 돈이 없어요. 예. 그럼 그 돈도 증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놔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는 그래도 6억 원이 적용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할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물론 소득 재원이 있는 자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소득 재원이 없으면은 낼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부족하든지. 근데 그때도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안들이 있어요. 왜냐면 증여세가 일시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연부연납제도가 있어요. 연부는 나눠서 낼 수가 있는 예, 거죠? 몇 년을 나눠서 낼 수가 있냐면 5년을 5년. 나눠서 낼 수가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이 나왔다 증여세. 얘를 6분의 1로 나눠요. 네. 6분의 1로 나눠 가지고 6분의 1은 내가 증여세 신고할 때 그때 한번 내고 네. 나머지 이제 6분의 5가 있잖아요. 네. 매년 5년 동안 이렇게 나눠낼 수 딱 있습니다. 6분의 1이니까 딱 다 낼 수가 있는 예. 6년 동안. 그러니까 굳이 현금 증여를 안 하더라도 아니면 하더라도 첫 번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벌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증여할 때 증여세만 고려하지 말고 이제는 취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증여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줌으로써 얻게 되는 종부세 감액이 네. 얼마인지 네. 또 이번에 이제 증여를 하게 됨으로써 내야 되는 증여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얼마인지 그걸 비교해 가지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증여가 예전보다 많이 이루어졌죠? 아마 더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과유예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중과유예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증여를 하더라도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채무를 끼고 부담부 증여가 훨씬 세부담이 낮았거든요. 여기서 채무라면 이제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채무를 만들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채무는 어차피 증여 받는 사람이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채무 가액만큼은 증여 가액에서 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채무 부분에 대해서 증여한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음. 부모님이 주택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이게 중과가 됐거든요. 그게 또 문제겠네요. 예. 그래서 단순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통상적으로 유리한데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그죠? 이제 부담부 증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세하고 또 증여 취득세 그렇죠.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소득원이 없으면 그 취득세까지도 부모가 또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자 부담부 증여가 뭐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인데 이거를 이제 끼고 할 때는 증여를 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내가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네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네. 복잡한데 이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거의 대부분 실익이 없어요. 단순 그래요? 증여하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주춤했었는데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중과가. 네네. 네.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그렇군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1년 동안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성행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때 취득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라라는 겁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또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중과세 유예 기간을 둬서 요 타이밍에 이제 증여를 하는 게 좀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건 이제 실제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주택을 증여하고 또 받고 하는이라고 가정해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만 가지고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잘 모르시면 상담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알아보고 한 분들하고 네. 무턱대고 그냥 한 분들하고 나중에 결과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지금 당장 절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증여 이슈도 있고 이 세금은 돈을 내가 뭐 버는 건 아니지만 절세하면 이거 돈을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상담하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이런 세금 폭탄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정말 진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정말 이건 청천벽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폭탄으로 터졌을 때 그 파급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1, 200이 아니고 몇천 몇 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미리미리 확인하고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다 알아도 자신의 지금 부동산 소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거 이제 업무 시설로 해서 했는데 거기 있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또 양도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해서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가서 전입신고 하셨나요?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거 확인 안 하면 뭐 상해에서 몇 천에서 몇 억의 양도세를 물 수가 있잖아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여기까지 하고, 자, 취득세는 이제 한 번만 내는 거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부담은 되긴 하지만 좀 덜 고민인데, 중요한 건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이게 세부담도 많아졌고 또 이게 매년 내잖아요. 또 내가 이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또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맞아요. 생길 수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대해서 질문 온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자, 주택이 몇 채 이상부터 세부담이 커지나요? 또 하나의 질문은 주택 수는 개인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대별로 계산하나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약간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맞아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이제 세금하고 달리 개인별로 이렇게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네, 개인별로. 주택수도 개인을 갖고 개인의 주택만을 갖고 주택수를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면 부부간에도 이건 개인으로 인정하는 그럼요. 건가요?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무조건 4명의로 돼 있는 주택만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4명의로 돼 있는 모든 주택을 합합니다. 네. 예. 그 개인별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시세를 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유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 갖고 이제 합산을 해요. 네. 그리고 종부세가 이제 무조건 내는 세금은 아니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세금은 아니고 일정 기준 금액 초과되는 그 부분에 내는 세금입니다. 네네. 그 기준 금액을 보통은 6억 원으로 6억? 돼 있고 주택을 딱 한 채 소유하고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6억 원이 적용되겠죠. 네.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는데 네. 이 세율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 중과 세율 적용 대상자. 비교를 해보면은 기본 세율에 비해서 중과 세율이 2배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면은 종부세를 2배 더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또 하나 이제 또 적용되는 건 뭐냐면 세부담 상한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 있는 이제 우리나라 보유세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보유세를 1,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주택 공시 가격이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그 보유세를 산정해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에 1,000만 원 냈는데 이번에 4천만 원 내라? 이거 너무 급격하게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낼 때는 작년도에 냈던 그 세금의 일정 금액만 내 그거 초과되는 거 빼줄게 라는 그런 독특한 네.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먼저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네. 작년에 냈던 거에 150%만 내 그거 넘는 거 빼줄게 라는 거고 그냥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최대치를 정해놨거든요. 그렇죠. 부담을 맞아요. 줄이기 위해서. 그게 150% 정도. 예. 근데 이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3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3배까지 낼 수도 있는 거네. 작년도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세율이 내가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세율에서 먼저 한 방 맞고 네. 또 세부담 상한율에서 300%가 적용되니까 또 한 방 맞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뛴 겁니다. 그럼 제일 핵심 키워드는 그거겠네요. 어떤 사람이 그럼 중과 세율을 적용받고 어떤 사람이 또 세부담 상한율을 300% 적용받느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수가 3채 이상인 사람들은 세율도 중과 세율,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됩니다. 굉장히 네.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반대인 사람,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 아니면 주택을 2채 갖고 있는데 2채 모두 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네. 아니면 하나는 조정, 하나는 비조정에 있으면 이 사람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 세율하고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제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그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극과 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 두 채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세율도 중과 세부담 상환율도 300%. 300%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이 있으면 세율이 일반 세율, 세부담 상환율의 1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차이가 비교 한번 나겠네요. 해볼까요? 네. A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8억 원입니다. B주택은 6억 원이에요. 근데 A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만약 B주택이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한번 네.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합하고 14억이 되겠네요. 네. 이 중에서 6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네. 그럼 8억 원에 대해서 이제 과세 기준 금액이 초과됐다고 보고 여기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두 채 다 조정이면은 중과세율 네. 또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됩니다. 그럼 총 내야 될 세금이 1,350만 원 정도 돼요. 와, 저걸 종부세가. 매년 내는 거잖아요. 매년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만약 이 비주택이 비조정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어차피 주택 공시가격은 뭐 달라질 건 없고 네. 6억 원 초과되는 금액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뭐가 똑같네요. 달라지냐면 두 채인데 하나라도 비조정이 있으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돼요. 기본 세율. 세부담 상환율이 150%가 적용됩니다. 그럼 종부세 자체가 600만 원 정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주네요. 그렇죠. 배예요. 무섭네 진짜. 그럼 요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다주택자에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요. 네. 그러면 매도를 하든지 증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느냐,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그러지네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 있는 주택이 뭐 두 채인데 하나가 비조정에 담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증여를 하는 입장에서도 자식도 좋은 선택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맞아요. 나도 남아 있는 주택 가지고 종부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주택을 증여할지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미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뭐 A, B, C, A 주택을 증여했을 때 또는 매도했을 때, B를 했을 때 각각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제일 좋은 또 종부세 부담이 제일 급격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그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질문들 이제 많이 또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이런 질문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세무사님 상담 받고 싶다고. 상담 받으시려면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냐면 대기로 한 2주 정도? 네. 그 정도. 1,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또 급하신 분들은 저희 잉클 인생의 말 클래스에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세요. 거기서 또 강의 듣고 그래도 모르시면 또 거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금 대기가 얼마 정도 가나요? 한 달 정도는 여유 잡고 있을게요.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한 달. 그냥 한 달 동안 빨리 공부를 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무는 내가 하나를 잘못 결정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수 있고요. 또 내가 방법을 알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 아니지만 시간을 두 우리가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렇게 상담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가까이 계시는 뭐 세무사님들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받아보시고 대신에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이제 비과세나 뭐 감면,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뭐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고 안 내고의 문제, 그다음에 세금이 뭐 깎이는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담은 최소한 한 분한테 받지 말고 두세 분한테 상담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군요.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동산 세제를 조금 전문으로 하시는 두세 분의 세무사님들한테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방금 이제 세 부담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한 분의 세무사 말씀만 듣고 또 세무사님도 사람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세 분의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이 다 똑같으면 그게 맞겠죠. 근데 A 세무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B 세무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이건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강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하고 거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양도세 상담을 여러 세무사님께 문의드렸는데 다 거절당했어.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네. 이제 그 일반적인 세무사님들이 임대자가 들어가면은 상담을 굉장히 이렇게 꺼려하세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거주택 비과세니까 이제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모시기 너무 힘드신 분이에요. 지금 상담하면 한 달 이상을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지병근 세무사님한테 또 부탁을 해서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시간을 또 차후에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 답변 못하는 내용도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제 소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수 토지, C주택 부수 토지까지 해서 이제 세 개로 갖고 있는데 A주택은 조정 지역, B주택은 비조정 지역, C주택 부수 토지는 비조정 지역에 있는데 이때 주택 부수 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네요. 이게 어떻게 되죠? 지금 일선 세무서에서 이제 불복이라고 하거든요. 불복이요. 네.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난 뭐 여기 뭐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복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종부세 관련 불복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그 종부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부수토지. 부수토지.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수토지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아까 치득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수토지가 주택수에 들어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조금 전에 주택이 세 채 이상이면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C 부수토지를 뺀다고 하면은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는 조정, 네. 하나는 비조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 C 부수토지가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은 네. 주택이 세 채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세율이 2배가 뛴다는 얘기예요. 종부세 부담이 엄청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불복,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이 아닌데 왜 주택수에 넣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했어? 라는 불복이 엄청 많아지고 그렇군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네. 주택 부수토지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제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많이들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주택분 재산세 이제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그 주택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주택 부수토지가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 주택으로 보고 네. 그냥 토지다 얘는 토지로 하면은 주택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재산세에서 주택 부수 토지만 갖고 있었을 때 얘 주택에 해당됩니까? 라는 걸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제 그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를 어떻게 그 규정하고 있냐면 네.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및 일부. 그 부속 토지. 부속 토지. 밑이네요. 예, 맞아요. 그 결론적으로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이렇게 그 고시되잖아요. 네네. 보통 주택 부속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개별 주택 가격이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냐면 그 개별 주택 가격 안에는 건물 주택 부분하고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해서 그 개별 주택 가격이 고시가 되거든요. 네. 그럼 얘를 갖고 세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산정해 가지고 이 세금을 분산을 해요. 네. 건물분 얼마 나누는 거죠. 주택 부수 토지분 얼마. 네. 그렇게 해서 주택 부수 토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주택분
주택이 부스토지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그렇군요.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 부스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요? 나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 한번 볼게요. 네. 만약 주택 부스토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의 A 주택하고 네. 비조정 대상 지역의 B 주택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있겠네요. 네. 근데 두 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라도 비조정에 있으면은 세율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C주택 부스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도 주택의 수에 간주되기 때문에 세 채가 돼요. 네. 그럼 세율이 중과 세율이 어. 적용됩니다. 그럼 세부담이 2배 이상 2배 이상 뛴다는 뛰네요. 예. 네. 그럼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택의 지분을 10%만 갖고 있다고 볼게요. 근데 그 10%가 주택수에 포함되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A, B 주택만 갖고 있었을 때 그 B 주택이 비조정에 있으면 아까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C 주택이 있는데 그 C 주택에 대한 지분을 내가 10%만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이 10%도 어차피 주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10%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합산되겠네요. 네. 근데 10%이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중과세. 10%만 갖고 있어도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주택수가 세 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되는군요. 맞아요. 아이고 이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10%를 떼내야 되죠. 네. 그러면 종부세 부담이 반을 확 줍니다. 보통 이제 가족 간에 보통 많이 그렇죠. 있을 테니까 다른 증여를 가족한테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맞아요. 매각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럼 그 10% 때문에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 달라질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 부스토지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미리 고려를 해가지고 증여를 하든지 매도를 하시는 게 종부세 부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 간에 요즘에 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예. 아니면 또 증여 받으면서 이렇게 지분으로 받는 형제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중과세율에 적용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분 좀 나중에 좀 오를지라도 그거 갖고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세금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가지면서 자본 가치가 올라가는 거, 또 내가 종부세는 중과세가 더 부담이 큰지를 고려하셔서 어차피 또 내 가족이니까 뭐 부모 자식 형제들 간에 넘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 이제 증여를 통해 가지고 종부세를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방법만 찾으면 내가 세금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네요. 맞아요. 몰라서 계속 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든지 부동산은 그런 것 같아요. 투자할 때도 그렇고 또 투자한 이후에 이제 보유할 때도 그렇고 처분할 때도 그렇고 네.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면은 그래도 생각지 않은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래요. 나름대로 조금씩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런 그 우리 다니 TV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네. 주잖아요. 이런 유튜브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일반인들은 이런 세무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매우 어렵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려운 정도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데는 일선 이제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게 이렇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살 때, 팔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지만 내 권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 권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으시니까요. 좀 머리가 아프셔도 돈에 관련된 거니까 공부도 하시고 공부하기 싫으시면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대기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자동 말소되었다고 합니다. 자,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종부세가 부과될까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됐을 때는 이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돼서 안 그렇죠. 쓰는데 이게 이제 말소되면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최근에 이렇게 상담 오신 그 납세자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은 주택이 6채 갖고 여섯 채요? 있었어요. 어. 그 중에서 이제 5채를 그도 옛날에 이제 8년 장기 임대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한 채에다가 이제 5채가 임대주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그 합산이 배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한 채에 대해서만 이제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음. 한 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네.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적용되거든요. 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이 한 채에 대해서 종부세 낼 게 없었어요. 그러게요. 예, 주택 공시 가격이 11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 5채가 올해 4월 달에 다 자동 말소가 됩니다. 어.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올해 6월 1일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자동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 말소된 5개의 주택하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하고 6개가 이제 합해서 종부세가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러게요. 하도 옆에서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합산됐었을 때 올해 종부세 얼마 정도 나올 건지 한번 계산해 달라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네. 1억 5천만 원 나와요. 1억 5천이요? 하나도 안 냈었는데 갑자기 세상에. 올해부터 1억 5천을 내야 돼요. 매년 팔지 않는 이상. 매년.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도하거나 뭐 증여를 하는 수밖에. 네. 아니면 법이 바뀌든지. 다행히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놨으니까 뭐 그래도 이제 탈출구는 그나마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네. 그래도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분들은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중과 유예가 아니더라도 중과는 배제가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혜택들이 있잖아요. 뭐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 50% 네.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 차 한 차씩 이렇게 매각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이런 두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하나는 8억이고 네. 하나는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 6억 원짜리를 임대주택으로 그동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이 2022년 4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됐었습니다. 네. 그럼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B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얘는 합산이 배제. 네. 그럼 나는 나머지 한 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적용돼서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할머니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네. 근데 이 임대주택이 이제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1일 현재 네. 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이제는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산되겠죠. 네. 그러면 14억에서 이번에는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이 아닌 6억 원이 빠지겠네요. 네. 그럼 8억 원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율입니다. 네. 주택이 이제 두 채가 된 결과잖아요. 네. 두 채 다가 조정 대상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게요.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돼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나도 납부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매년 1,300만 원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 네. 임대주택이 이제 자동 말소가 돼가지고 이제 종부세 부담이 이제 몇 천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죠.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됐는데 이거 다시 등록해야 됩니까? 그래야 좀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재등록할 때 좀 네.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파트는 네. 못 해요. 네, 맞아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재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다 종부세가 빠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해당하는 그 소지하고 있는 주택이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등록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만약 이 주택의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다. 네.
그러면 등록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요.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주택 공시가격이 네. 내가 재등록할 시점에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네. 왜? 충족을 못하면은 임대사업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예전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때는 충족했었는데 재등록 시점은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공시가격이 그렇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이 가액 요건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 아파트가 아닌지 네. 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저 재등록해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판정해야 될 게 지금 등록하면은 임대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안에 내가 매도할 계획이 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가져갈 건지 가져가지 않을 건지를 의사결정해서 만약 가져갈 생각이 있다. 그럼 등록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10년 이전에 매도할 계획이다 하면은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등록할 때도 이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네요. 많아요. 한번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시는 게 재등록 실익이 있는지 네.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재등록이 뭐 안 된다 아니면 10년 안에 팔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매도 전까지 이제 종부세 부담은 있겠죠. 근데 지금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그 정보가 많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네.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이제 종부세가 합산 배제를 받는데 네.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9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해야 이제 정부에서 과세관청에서 빼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빼왔어요. 그럼 요거는 내가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면 예. 합산 배제를 못 받는 건가요? 못 받아요. 오. 근데 나중에 요건을 충족해서 저 그때 합산 배제 신고는 안 했는데 요건을 갖췄습니다라고 하면은 돌려주긴 합니다. 돌려주긴 하고요. 네. 아. 근데 이제 자동 말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 너네 종부세 합산 배제할 때 합산 배제 신고했잖아. 네. 자동 말소 이제 합산 배제 이제 대상 아니잖아. 재외 신고를 하래요. 제외 신고. 재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가 합산 배제 그 제외가 돼야 되는데 합산 배제 해가지고 그 종부세 합산 배제를 계속 적용했는데 나중에 그거 밝혀지면은 본세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할 그래요? 거야. 그러니까 재외 신고도 해라고 이렇게 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 그 빠져나왔으면은 합산 배제 재외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충분히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자체에서 자동 말소됐다는 거를 그러게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빼고 얘 빼고 나머지만 그러게요. 갖고 과세하면 좋을 건데 굳이 납세자한테 이렇게 합산배제 재해 신고를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이제 이 컴퓨터 또 빅데이터 이런 거 정말 세계 거의 탑인데 이런 것들은 뭐 전산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려주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게 가이드해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 채팅창 보고 있는데 네. 종부세 우리 단위 TV 이렇게 지금 이게 올라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나? 질문이 많이 안 오는 거군요. 네, 종부세에 네. 대해서는. 그래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댓글창에 질문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가능한 답변 드리고 또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할 것들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또 그 질문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성실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댓글창에 답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종부세 얘기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종부세 이제 매년 내잖아요. 예. 근데 종부세가 이제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종부세가 또 확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게 이제 언제부터라 그랬죠?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시가를 반영하진 않고 네. 그냥 주택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나타나고 아까 취득세에서 증여세 낼 때, 증여세 낼 때. 예, 네. 그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가를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취득세 할 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양도세 하겠습니다. 양도세 무섭죠. 일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전에는 다 양도세인데 지금 이제 종부세도 굉장히 이제 무서워해요. 매년 내고 또 금액이 워낙에 커져서. 근데 이제 양도세는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번 내게 때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맞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양도의 현재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양도세 질문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다주택 중과만 유예하겠다라는 얘기만 나왔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보너스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네. 재계산 기준에 폐지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한 거.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 네. 건데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 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죠. 세금을 네.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양도일 현재 1세대. 왜냐면 양도세는 세대를 갖고 주택수를 판정하니까 네. 그 세대가 하나의 주택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보유? 네. 이게 원칙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2021년도부터 이제 시행된 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판정했는데 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종 한 채 남은 때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기산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내가 만약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두 채를 팔았으면 팔고 요때부터 다시 맞아요. 카운트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은 너무 억울할 수밖에 그렇군요. 없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보유 요건 말고 2년 이상 또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2년 이상 거주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언제냐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네. 그러니까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거주 요건이 있는 거지 나머지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네. 그 이후에 취득했는데 취득일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있어. 그러면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비과세 요건에 비추어 봤을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2년 보유를 기산을 했냐면 네. 조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세 채를 갖고 있어요. A주택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채 중에서 이제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냈겠죠. 네. 그리고 두 채가 남은 상태에서 B주택을 팔았어요. 얘도 세금을 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채 C주택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 C주택의 취득일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2년 그렇죠. 넘으면 됐었는데 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한 채 남은 때 요때부터 2년을 보유해만 네. 비과세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전에 내가 보유한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 리셋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보유도 해야 되고 어떤 주택도 또 다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네. 이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C주택 한 채만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2년 보유를 이 주택의 취득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네. 바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어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양도일 현재 한 채이고 네. 그리고 취득일부터 해가지고 2년 이상 보유 일정 그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으면은 바로 같은 연도에 비주택을 팔고
A주택, C주택을 팔아도 바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그러네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그러니까 희소식이네. B주택 팔고 다음날 팔아도 얘가 2년 이상 보유를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희소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B주택을 먼저 팔았습니다. 얘는 뭐 세금을 냈겠죠. 네. 근데 종전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규정에 비하면은 이 B주택은 두 개 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먼저 파니까 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얘가 이번에 중과 배제를 1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하니까 중과가 배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A주택을 얘는 10월 달에 팔고 얘는 이제 마지막 한 채는 12월 달에 양도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네. 이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네. 2년 이상을 요 B주택 판 날로부터 즉 한 채 남은 때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비과세는 안 됐어요. 그렇죠. 왜? 네. 보유 기간이 이 B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됐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이 B주택의 보유 기간이 이 주택의 그 A주택의 보유 기간이 취득일. 취득일, 최초 취득일. 그러면 2015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 12월 달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2년 보유는 다 했네요. 그렇게요. 그럼 비과세 가능.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까? 거주 요건은 아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네. 얘는 언제 취득했냐면 2015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주 요건 적용될 여지 없잖아요. 그러게요. 2년만 보유했으면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같은 연도에 팔았는데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얘 중과 배제, 남은 1주택 비과세 바로 적용.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저 부분에 해당되신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그렇죠. 볼수 엄청난 있네요. 혜택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 양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 구제책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지금 그 채팅창으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제가 한번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은경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과세 기준율이 6월 1일 이후에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청을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네. 그 이후에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청은 그 다음 해 9월 달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알고 된다네요. 계셔요. 네. 그 다음에 신인자님 2주택인 경우 합한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이면 일반 과세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어야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이면은 내가 주택이 10채 있다 할지라도 네. 10채의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그렇군요. 그리고 6억 원이 초과돼야 비로소 종부세가 과세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양도세 관련된 내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달아두시면 우리 세무사님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보고 그럴까요? 갈까요? 네. 임대사업자 8년 아파트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받는데 네. 임대 기간 중에 50%인지 전체 50%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중에 이제 세제택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래 네. 보유기간 곱하기 2%씩 적용하면 16%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50%를 적용해줘요. 이거는 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이라고 하는데 네. 법이 맨 처음 신설됐을 때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를 해주는 걸로 신설이 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임대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줬어 해서 네. 이제 법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임대 기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만 적용된다. 납세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그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 최근 발표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전입하지 않아도 되고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만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개정 내용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이것도 이제 개정 내용 중에서 굉장히 납세자들한테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큰 그렇죠. 개정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정 내용은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됩니까? 적용되는 걸로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네.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가 일시적 2주택 아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명히 양도일연제 한 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그래요. 왜?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양도일연제 주택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는 양도일연제 두 채이지만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네.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네. 또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네. 종전에 내가 주택은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하나가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발을 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고 그렇군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그리고 신규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예요.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네. 비과세 요건이 특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뭐냐면 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얼마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네. 3년이에요. 네. 3년.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여유가 좀 있네요. 예 여유가 있죠. 3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여유를 많이 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이기 때문에 3년을 줬고 네. 그리고 당연히 양도일 연재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비과세 요건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양도 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네. 근데 이제 그게 취득일부터 이제 그 보유 기간을 판정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거주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분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키포인트는 3년 내 팔아라 3년 라는 내. 거예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1년 있다가 신규주택 취득해 이건 네. 똑같고 네. 대신에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아닌 이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3년, 2년, 1년 저런 게 복잡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1년 내 팔을 해요. 아이고. 그럼 지금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1년 내 팔았어야 되죠. 네. 1년 안에 파는 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걸 이제 내놓고 뭐 그럼 사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판다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11개월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잔금을 또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 3개월 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1년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전입 요건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신규주택 산주택에 무조건 들어가 1년 안에 들어가 물론 임대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까지 연장은 되는데 네. 무조건 전입을 하래요. 그러니까 비과세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렇군요. 얘기죠. 네. 이 요건을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네. 아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3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뭐 최근에 이제 1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2년 안에 팔으래요. 2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타격인데 이거는? 타격이죠. 네. 그 당연히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개정 그 요건 이제 완화가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이후부터.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돼요. 종전주택 양도부터. 어. 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내가 두 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음. 신규 주택을 2021년 10월 달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분명 이때 취득할 때 이 납세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1년 안에 요거 팔아야 돼. 네. 1년이니까 2022년 10월 달이겠네요. 네. 그리고 1년 안에 요 주택이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팔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1년 안에는 이제 팔았으니까 네. 요 1년 안에 요 주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정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네.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분들도 네. 이 그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되게 거예요. 좋네요.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신규주택 네.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취득했던 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이상.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일단 같아요. 이제 1년이 2년으로 갔다는 거, 또 이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계산되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예. 네. 조금 적용사를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3주택자예요. 음. 3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못 팔고 있었죠. 네. 왜 3주택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한다. 거의 양도차익의 70% 나갔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뺏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네. 세 채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팝니다. 얘는 과세가 됐겠죠. 음. 종전 규정에 의하면 얘는 이제 중과까지 적용됐을 겁니다. 네. 그럼 B주택을 팔고 나서 남은 게 A주택하고 C주택이었습니다. 그럼 이 주택은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 형성될 수 있겠네요. 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있다가 신규주택 취득을 했고, 네.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지금 종전주택을 법 개정 이후에 양도한다면 2년 내에 양도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신규주택을 2020년 12월 달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음. 2년이면은 2022년 12월 안에 양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A주택은 비과세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이번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아니면 일시적 이주택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 혜택을 굉장히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주택들은 정리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은 비과세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병문 세무사님 모시고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취득, 보유, 또 양도에 따른 세금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또 완화되는 쪽으로. 요때 출구 전략을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세부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해도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일단 대략 감을 잡으시고 꼭 이제 상담을 받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도세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적어 놓으시면 가능한 부분들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이렇게 답변하고 그럴까요? 넘어갈까요?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일단은 토지, 건물이 이제 그 기본 대상입니다. 근데 그렇죠. 유일하게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네. 주의해야 될 거는 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원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해요. 원조합원에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네. 주택을 이미 취득을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그 원시적으로 취득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네. 어떤 권리를 승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보통 승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장기 임대주택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소득세 20% 농어촌 특별세. 아마 이것도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이제 세제 혜택 중에 하나인데,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임대한 경우에는 네. 양도소득세를 100%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됐었고, 네. 지금 10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8년 있다가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현재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다세대라든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한 사람들이 10년까지 임대하고 양도했었을 때는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 되는 거고, 네. 100% 감면된다는 거는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낸다는 거니까 비과세와 뭐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네. 단지 감면이기 때문에 이 감면된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럴까요? 보고 갈까요? 네. 법인이 오피스텔 경매로 취득하고 일반인에 매도할 때 건물분 부가세 내야 한다는데, 네. 건물에 대한 가액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부동산 매매 그 업자들, 개인 사업자건 네. 법인 사업자건 오피스텔을 이렇게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팔 때 이 오피스텔은 이제 일단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건물하고 이제 토지 부분이 보통 그 매매 계약서에 합한 금액으로 일괄 그렇죠. 양도가액이 산정되잖아요. 그럼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안분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또는 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갖고 이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매매 계약서에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임의로 이렇게 구분한 금액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요. 근데 건물에 대한 가액을 너무 적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부가세 부가세 내기 싫으니까. 네. 그래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보다 30%를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일단 기준시가를 갖고 안분을 해보시고, 네. 여기에서 조금 유도리 있게 한다 하면은 건물에 대한 가액 30% 이하 30% 내에서만 이하.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줄이시면 원래대로 내니까 그 30% 미만으로 맞습니다. 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발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중과 배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세부 내용 말씀드릴게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 예, 왜 그래요? 그러냐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됐었거든요. 네. 이렇게 양도세가 중과되면은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여파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이 네. 이제 적용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세율이 세율. 기본 세율에서 20% 또는 30%가 이렇게 가산됩니다. 중과세율. 2주택 중과는 20%,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은 30%가 이렇게 적용되는데, 근데 요거가 이제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겠대요. 네. 그럼 1년 동안에는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일반 세율로만 적용받을 일반 수 세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못 받던 걸 받는 거니까 혜택이 엄청나겠네요. 맞아요. 세금이 반 이상으로 줍니다. 그러겠네요. 특히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모든 주택에 적용받는 건 아니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네. 보유 기간 곱하기 2%씩 30%를 한도로 해서 이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또 실수하기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다주택자로서 조정 대상적이 있는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하면 중과 이제 다 받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주택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년 미만의 네. 보유 기간을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중과가 아닌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과세율하고 단기 양도세율하고 비교 과세를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어찌됐든 이 중과세율은 적용 안 하니까 단기 양도세율은 그대로 적용받아요. 그렇군요. 그럼 1년 내는 70%, 1년에서 2년 사이는 60%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 적용된다라는 거 하고 네. 그리고 보유 기간이 1년 그 2년 이상인 그 주택 한해서 얘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면 2023년 5월 9일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매도의 의미는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이 기간에 들어와야 돼요. 네. 지금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네. 내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23년 5월 9일이 이제 중과 유예 종료일이에요. 네. 물론 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여부는 지금 모르니까 그쵸. 만약 이때 네.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잔금은 이 이후에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모든 판단은 양도소득세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그렇죠. 하거든요. 잔금일. 네. 그러면 이 기간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중과에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과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럴 때는 저 상황을 보고 저 기간 날짜 이내로 잔금을 빨리 치러야겠네요. 빨리 치르든지 아니면 등기를 먼저 등기를 넘겨주시든지. 먼저. 예, 그러니까 반드시 2023년 5월 9일 안에 등기하고 잔금 그 청산일 중 빠른 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계약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올라온 거. 잠깐만요. 넘어가질 않네요. 네, 다음 질문 올라온 것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질문 한번 이렇게 네. 답변 드리고 갈까요? 네, 김진실님,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으로 주택수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세대 분리한 상태로 1주택을 매수하고 실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부모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자녀의 주택은 부모의 주택과 세대를 다르게 보고 부모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었는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 구분이 좀 다릅니다. 아까 취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에 즉 형식에 의해서 세대를 판정을 하고 양도소득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부모가 있는 상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네. 세대를 분리하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주소는 달리됐다 할지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동일 세대로 보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커뮤니티에 올라오셨던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 아빠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달라지겠죠? 어떻게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이번에 취득하는 게 첫 번째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입니다. 네. 그러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이 기본세율이군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1에서 3%의 이제 취득세율이 적용될 거고 네. 만약 상가를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가는 별도 딱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매매 금액의 4%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에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분이 예. 비조정의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예.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이제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네. 내가 종전에 갖고 있던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네.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하나 취득한다고 보면은 네.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8%의 취득세율이 어, 적용됩니다. 이게 물론 반대로 되면 완전히 또 달라지네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군요. 물론 이 경우에도 8%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일시적 이주택. 그렇군요. 일시적 주택. 네. 3년 안에 이제 처분하면 되겠죠. 그래요. 자, 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제이곰비온비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자, 2020년 12월 비조정 지역에 A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2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 B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2023년 내년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A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A 아파트를 매도한 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낮아지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질문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한 채, 그다음에 분양권 또 하나 갖고 계시고 네. 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이렇게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취득세율을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분양권은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들어가면은 네. 얘가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12%가 적용되는 거고 그러네요. 이 분양권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8%가 적용되겠죠. 네, 들어가는데. 예, 들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지방세법이 2020년 8월 10일 날 이때 개정됐어요. 네. 개정되면서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A 아파트, B 아파트 분양권을 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12%를 12%. 적용받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만약 이 중에서 A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은 네. 나는 B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는 거니까 네. 이때는 8%가 8%. 적용되겠죠. 왜? 그렇군요. 취득일 현재 주택수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 예전에 취득한 분양권, 즉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포함된다. 네. 그래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아상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주택 상태 비조정 지역에 있네요. 자,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2개를 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2개인 상태에서 이 분양권 2개는 비조정 지역이 있었고 2021년 1월 이후에 매입하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분양권 1개 입주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분양권 입주 바로 전 1주택 매도 후 두 번째 분양권 입주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주택이 비조정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2개를 이렇게 취득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분양권에 의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되겠죠. 그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질문을 그렇죠. 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됨으로 개정돼가지고 이제 어떤 게 들어왔냐면 네.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권 취득일 현재 주택수를 갖고 네.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주택의 취득 시점은 잔금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를 갖고 주택수를 판정하는 게 맞는데 네.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 취득 시점에 있는 주택수를 갖고 취득세율을 부과할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2개를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분양권 1개 입주 시 취득세는 그 분양권을 취득할 때 분양권 2개잖아요. 네. 먼저 취득할 때 주택은 하나가 있었네요. 비조정. 네, 그럼 그렇죠. 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될 기본세율이 거고 그렇군요. 또 다른 분양권이 이제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비조정의 한 채, 분양권 한 채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이 되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이 그렇군요. 적용됩니다. 여기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양권 입주 바로 전에 네. 주택을 매도한 후에 음, 두 번째 분양권 입주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네.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는 네.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택 처음에 갖고 있던 주택 매도하면은 음, 분양권 새로 취득한 분양권 완공된 주택 한 채하고 네. 이번에 이제 완공된 주택 두 채이기 때문에 네. 비조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양권으로 인한 취득세는 네. 분양권 취득 시점에 주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분양권 입주 바로 전에 1주택을 매도한다 할지라도 뭐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아요. 지금 상황에 따르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최재롱님께서 올려준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 재산세 과세 대상은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그럼 이건 뭐 무허가 건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무허가 주택인 것 같습니다. 네.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쟁점은 있는데 기본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주택으로 봐요. 이게 재산세는 아까 실질적 요건만 있었는데 그럼 실질적 요건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형식적 요건은 취득세에서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즉 네. 공부상의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무허가 주택은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을 사면은 보통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 취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우리가 오피스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합니다. 네. 그럼 실질은 주택으로 쓰고 있잖아요. 음, 근데 건축물 대장상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네. 그 취득세 자체는 주택으로 부과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 상가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그 이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쭉 받아봤습니다. 참 이제 모시기 힘든 분이고 지금 상담을 하셔도 한 달 이상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답변 다 못 드린 건 나중에 제가 더 한번 부탁해서 오시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1시간을 넘게 했어요. 1시간 넘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은 해주셨는데 오늘 다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취합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런 세금에 대해서 너무 준비하지 않고 하셨다가 진짜 세금 폭탄 받는 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취득할 때 또 처분할 때 요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때뿐만 아니라 미리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세라는 게 내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타이밍도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재산이 있다 하시면 적어도 그 상담비가 뭐 사실 50만 원, 1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저는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아니 이제 법이 바뀔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꼭 상담을 받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취득하고 또 처분하고 증여하고 또 이런 이슈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손 한번 넣어주시죠. 네, 네. 이거 보시면서 오늘 내용들은 제가 우리 단위 TV에 또 올릴 테니까요. 오늘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